이 남자를 욕한 사람들. 지금은 줄 서서 부탁한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19살이 되어서야 침묵을 지켜왔죠. 군에 입대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군인으로 인정받을 거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 이곳에서는 숨결조차 피와 관계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였어요. 저는 제 이름과 밑창이 찢어진 운동화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남천리 훈련장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젖은 시멘트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뼈가 얼어붙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 아침, 주 상병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어야 하는 벌을 받았다. 그때 나는 통신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헤드폰을 끼고 있었고 임무는 명확했다. 그런데 주 상병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듣지 않아서가 아니다. 도망치라는 개 같은 반사신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비웃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누군가 내 발치에 침을 뱉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그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상관의 명령, 불복종으로 왜곡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한 놈이군. 누군가 그의 뒤에서 속삭였다. 엄마한테는 감히 말 못할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입술은 떨렸지만 여전히 살짝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들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들어가. 내 그림자 속에 살지 마. 너답게 살아. 사실 어머니는 대령이셨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기계화 부대를 지휘한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나 강이라는 성씨에 아버지라는 칭호가 붙으면 약자를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곳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윤석입니다. 제 이름이 싸구려처럼 들린다고 하죠.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익숙해졌죠. 하지만 여기서는 놀림 그 이상의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담배도 안 피우고 누구하고도 친하지 않고 집에서 밥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여자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왕따가 됐어요. 매일 오후 훈련이 끝나면 나는 고장난 차고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춥고 먼지가 많았지만 평화로웠다. 어느 날 김준호 중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오므렸다. 저 과묵한 녀석. 아마 일기를 쓰다가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들 같을 거야. 그 문장은 마치 나에게 정의를 내린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다. 약하고 괴짜 같고 쓸모없다는 것. 나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다. 만약 어머니가 내가 그런 식으로 대우받는다는 걸 아셨다면 아마 미쳐버리셨을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숨어요. 사람들이 내가 과거 TV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전직 대령 추서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은 거부가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선량한 가문 출신의 남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나는 맞는 것보다 그 말이 더 두려웠다.
맞으면 주먹이 단검으로 변할 테니까. 그리고 저는 제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진실을 칼처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다만 내일 아침 5시에 다시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재촉받아야 한다는 것만은 알아요. 제 차례가 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자는 생각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에 온 지 83일째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일째에도 이런 시기라면 엄마에게 편지를 써볼까?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너무 추워서 세탁통에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야간 근무 중에도 소대원 전체의 담요를 다시 말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담요를 45도 각도로 접으면 보기 흉하잖아 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실수로 그것을 어기면 설령 시선을 잘못 맞춘 것이라도 더 성숙해지기 위한 추가 훈련이라는 벌을 받는다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80일이 넘게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어느 날 주 상병이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윤석, 왜 그렇게 조용한 거야?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말하는데 능숙하지 않아서 더 많이 듣습니다. 그는 낄낄거렸다. 우리 고향에서는 남의 발에서 가시를 뽑는 듯한 웃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렸을 때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어른이 되고 나서 조용한 게 내 성격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재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서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말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들어야 해. 그래야 네가 말하면 모두가 듣게 될 거야.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믿어요. 소대에서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웃지 않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바로 같은 부대에 입대했던 한태규였다. 그는 나를 옹호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나를 보자 조용히 자리를 바꿔 나를 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개인 금고에 떡볶이 한 봉지를 두고 가며 작은 쪽지를 남겼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먹고 배 좀 녹여. 가끔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준호 중위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상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다. 윤석이 같은 군인한테 푹 빠져 있대. 사관학교 다닐 때 관료 아들인 군인한테 반장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 그 이후로는 누구를 미워하는지도 입 다물고 아첨도 안 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했지만 여전히 모든 소리가 귀에 들렸다. 다들 나쁜 사람이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가끔은 자기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과 닮았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곳에서의 매일매일은 통제된 고문처럼 반복됩니다. 훈련장, 식당, 화장실,
훈련장. 집에서 온 편지는 없습니다. 감히 편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입대하고 나서 허락된 날에만 찾아오시고 절대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는 군 규칙을 이해하시고 비록 말씀은 안 하셔도 항상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 알게 되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차가우셨지만 누구보다 더 참을성이 없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시더니 손목에 난 긁힌 상처를 보시고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도와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당황한 듯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몰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선생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가볍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정의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평생 그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막사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 이번에는 내 자신을 위해 나서고 싶었어. 그녀의 그림자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도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그날, 소대가 쉬고 있는 동안 나는 낡은 무정이 수리기계가 있는 장비실로 몰래 내려갔다. 입대 전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몰랐다. 말하지 않았다. 쓸모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인터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불평을 했다. 직접 고치려고 했다. 2시간이나 걸렸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기계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소대장이 다가와 기계를 보고는 잠시 멈춰 서서 누가 이걸 고쳤지? 라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정말 내가 나서서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간 근무 중 당직팀의 통신 신호가 끊겼습니다. 통신이 끊겨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중희는 대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못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비 초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장비실로 달려가 제어판을 열고 주파수를 검색한 후 수동으로 재설정했습니다. 4분 27초 후에 신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김중희도 나를 바라보았다. 화난 것도, 비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침묵만 오랫동안. 그날 밤 나는 뒷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다. 한태규는 말없이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건넸다. 방금 너무 멋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할 거야. 나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두려워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존재하고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야. 비록 조용하더라도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고 믿어. 저는 그날 저녁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춥고 비가 내리는 수요일이었다. 남춘리의 봄비는 굵지는 않았지만 마치 하늘이 누군가의 눈물을 삼키듯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인적이 드문 동쪽 초소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 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고개를 숙이고 우비를 목까지 끌어올렸는데 눈앞에서 흔들리는 붉은 불빛이 마치 산속 등불처럼 깜빡였다. 보통주 상병은 근무 종료 후 초소를 점검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김준호 중위였다. 초소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멈추는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모자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어깨를 적시며 선명한 물길을 만들어냈다. 나는 차렷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장윤석 일병입니다. 장윤석. 그는 마치 혀끝으로 그 이름의 맛을 시험하듯 이상하게도 장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그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내 앞에 파일을 내밀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군 복무 파일이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추서연이 맞죠? 심장이 차갑고 축축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기록해두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침을 삼켰다.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개인적인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그가 웃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일병님, 여기는 모두 집단적인 문제인데 당신은 집단을 속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전혀 없었다. 다만 내가 바로 알아차린 한 가지는 다음과 같았다. 오랜 상처와 죄책감.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사람에게만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추서연의 아들이구나. 남부 군구의 전설적인 명장, 내가 보조로 참석했던 행사에서 그녀가 연설을 했는데 장내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 그녀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갔어. 그의 목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살짝 떨렸다.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이번에는 거의 숨을 내쉬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알고 있었어. 네가 조용한 모습,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녀 같아. 바로 그 차분함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나는 침묵했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싸움을 걸 의도는 없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특권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내 어깨를 세게 두드렸다. 아프진 않았지만 세게. 내가 왜 네가 밤새도록 망을 보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알아 왜 아무도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는지, 알아 네가 언제 입을 열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알고 보니 추 대령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어. 터져버릴 뻔했지만 멈췄다. 그의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패배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딱지가 붙는 감정의 싸움 말이다. 한 상병이 격분해서 상사를 때렸다가 치료를 받으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봤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태규는 경비초소 바로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제 감기에 걸렸다는 걸 알고 일찍 출근했어. 그리고 모든 걸 다 들었지. 그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태규는 나를 보지 않고 김중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휘님,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방금 장병장을 개인적인 이유로 신문하신 겁니까?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김중휘는 돌아서면서 목소리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군인들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태규는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빙긋 웃었다. 선생님, 녹음했습니다. 소대장님께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변경 내 권력 남용에 관한 규정, 제12사조 7항에 따라 나는 멍해졌다. 태규가 감히 그 카드를 꺼냈다. 내가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어쩌면 그에게 잃을 게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김중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인 후 돌아서서 걸어갔다. 마치 걸음마다 진흙이 묻은 듯 느릿느릿 걸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태규는 위쪽 침대에 누워서 살짝 몸을 쿡 찔렀다. 아무 말도 안 하셨으니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없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아마 누구의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중대장 면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필체로 썼는데 피로 때문에 글씨가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했다. 그 안에서는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 제가 군인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여전히 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인내심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침묵을 깨겠습니다. 3일 후 나는 대대장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다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대대장실로 불려갔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놓았습니다. 신문을 받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내부 단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대로 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맞은편, 조수석에 앉아있던 낡은 카키색 재킷을 입은 사람이 제 어머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추서연은 군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화려한 모습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다. 무릎에 두 손을 모으고 고요히 앉아있는 그녀의 눈빛에는 침묵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숨 막히게 했다. 대대장도 거기에 앉아 있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등에는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주의를 기울였지만 목이 말랐다. 응, 아니, 엄마가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반박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은 대대장이 가볍게 기침을 하더니 말했다. 추 씨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찾아왔는데 내용이 꽤 심각하거든요. 나는 어머니를 흘끗 보았다. 익명이라고 내 쪽에서 온 게 아니야. 네가 보낸 거 아니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내가 보낸 게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가장자리가 젖어 있었는데 봉투가 열려 있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윤석 일병은 그의 배경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호 중위는 비군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낯선 필체.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한태규. 나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픔에 잠겨 있었다. 고통과 무력감이 뒤섞인 슬픔이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대우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지금은요? 차이가 있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대대장은 마치 상황을 구하려는 듯 개입했다. 내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추 씨, 당신의 자제력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명령을 내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군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 말에 거구의 남자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어쩌면 그는 그런 단순한 호칭에 겸손을 느끼는데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어머니는 내 옆을 걸으셨는데 우리가 뒷마당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유칼립투스 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바람이 잎사귀를 속삭이듯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훈련소에서도 멸시를 받았어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요. 싸우려고 입대하는 게 아니라 홍보 인물이 되려고 입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를 돌아보았고 처음으로 그녀가 장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다. 무슨 짓을 했어요? 내가 물었다. 말로 대답하지 않아요. 결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도 해요.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는 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라도 말해. 나한테라도. 네가 충분히 믿는 사람에게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여전히 꽉 막혀 있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나에게 작은 물건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군용 녹색 천으로 쌓인 오래된 라이터였는데 희미하게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안에 있는 불에 물을 끼얹었다고 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녀는 출장 갈 때마다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중희가 편성 점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구, 인사관리 고급 과정을 수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가 일시적으로 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규모 신병 집단에 배정되었습니다. 사병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달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훈련을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놀리던 사람들이 점점 조용해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중심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무정히 조정 방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술시험 복습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총을 손질하고 있는데 1등병 한 명이 소심하게 다가왔습니다. 장일병님, 좌표 측정기까지 고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형이라고 부를 필요 없어.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 그는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저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요. 안심하세요. 제가 그 단어를 제 자신에게 사용한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날 이후로 다시는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발신인 이름이 적힌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손수 만든 김치 한 상자. 어머니의 매콤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는 매워요. 하지만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보다는 매콤한 게 나아요. 매운 걸 멈추면 충분히 강해질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목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다. 외치지 않아도 공명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저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면 된다는 것을, 설령 단 한 사람이라도.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해서 더 이상 차가운 훈련장에서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 남천리 훈련장이 언제부터 저주가 풀리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준호 중위가 전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가 장윤석이라는 이름을 경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산 있니 같은 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부대 창설 기념일에 저는 신병들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대장이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조차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매우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윤석입니다. 이곳에서는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병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뒷줄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았죠. 박수 쳐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됐죠. 처음에는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곁에 아무도 없는 침묵은 그저 구멍일 뿐이었죠. 나는 고개를 들었고 내 눈에는 누군가, 한태규, 가벼이 웃고 있는 그가 보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냥 다 말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윗방을 같이 쓰던 친구였어요.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제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곁에 있어준 친구였죠.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마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숨기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목소리를 내겠어요? 누가 먼저 그만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겠어요. 가벼운 기침 소리가 났다. 심호흡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예전에는 2년만 참고 살다가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언급할 때 누구 자식이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뭘 했더라 라고 묻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가 김치 포장지에 쓰셨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운 건 매워요. 하지만 그 매운 맛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면 여전히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연설 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처럼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신병훈련반의 보조 교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멋지게 들리지만 사실 저는 떨리는 손발로 신병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조정하는 배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신병들의 당황한 눈빛에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상병에게 대들면 어떡해요? 나는 웃었다. 이유가 있다면 말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듣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지. 당신을 벌주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누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어머니인 추서연 장군에게서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칫솔로 변기를 청소하도록 강요당했던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웃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난 휴가가 끝나갈 무렵 나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데리러 역에 오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로만 보내셨죠. 집으로 가는 길을 알아요. 나는 혼자 마을로 걸어갔다. 어린 논을 지나 중학교 시절 몰래 빚을 갚으며 먹던 떡볶이 가게를 지나갔다. 대문에 다다르자 할머니가 정원에서 풀을 뜯고 계셨다. 할머니는 죽 색깔 스웨터를 입고 계셨다. 내가 정말 촌스럽다고 표현했던 그 스웨터를 입고 계셨다. 나는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을 걸었다. 집에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딱 맞춰 왔네. 엄마한테 줄 감자 껍질 좀 벗겨줘. 소고기 수프 끓일 거야. 나는 여전히 서투르게 감자 껍질 벗기는 기구를 든 채로 앉았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전자 시스템 전체를 막사에 보관할 수 있다 해도 감자 껍질을 벗기는 방법을 모른다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나는 웃었다. 마치 어른으로 인정받은 아이처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는 탁자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아두셨다. 제게 보낸 편지는 아니었지만 마치 우연히 그곳에 놓여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연대 지휘관의 서명이 담긴 제 졸업식 연설문이 인쇄되어 있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을 때 말하는 데서 힘이 나옵니다. 엄마는 아래와 같이 또 다른 글을 썼습니다. 이제 정말 은퇴할 수 있겠네요. 나는 편지를 접어 책상 위 낡은 라이터 옆에 놓았다. 두 사람을 나란히 보니 마치 어울리는 결말처럼 느껴졌다. 뛰어나지 않음. 소리가 나지 않음. 단순히 타이밍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연설 후 모든 것이 잔물결처럼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추가 설명을 위해 대대 인사지원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보였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문을 연 사람은 부대의 신임 정치 장교인 유 대위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마르고 안경을 낀 그는 늘 사려 깊었다. 지나치게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의적이지도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가죽장적 노트를 꺼내 3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펜을 종이에 대었다. 장윤석. 맞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녹음하거나 듣는 사람이 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털어놓을지 시험하는 건가? 며칠 전 그 연설을 들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먼저 그만해 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여기 온 건 당신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말을 바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인쇄된 종이 뭉치를 옆으로 밀었다. 왼쪽 모서리에 진위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고 뒤집힌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면의 성찰, 익명, 주간 요약, 아래를 흘끗 내려다보았다. 내 이름이 언급된 문단이 적어도 3개는 있었다. 비난이 아니라 변명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지휘관이 틀렸을 때 감히 똑바로 쳐다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눈은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기회만 된다면 모든 걸 말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지난달 동부 경비 초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장일병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침을 삼켰다. 궁금했는데
누구였을까 유 선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5명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마치 망설이는 듯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어제 저와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오실 겁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병이 들어왔습니다. 임대호. 깜짝 놀라 펄쩍 뛸 뻔했다. 대호는 내가 항상 김준호 중위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덩치 크고 목소리가 굵은 그는 얄밉고 못된 농담에도 잘 어울렸다. 예전에 태규의 수건으로 신발을 닦으면서도 여전히 태연하게 웃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인가? 저는 말할 게 있어요. 대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를 그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김중위가 초소에서 윤석을 협박했던 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 말했나요? 유 선장이 물었다. 대호는 숨을 들이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모두가 자기를 못되게 대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는 걸 봤거든요. 몰래 우리를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차례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비꼬는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었다. 나를 괴짜 군인이라고 부르던 대호가 이제 가장 먼저 나를 위해 일어섰다. 다음 날 1년의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 대위는 김중위의 강압적인 관리에 대한 보고가 최소 8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그중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은폐 공작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윗선에서 이 사건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아요. 엄마. 일주일 후 김중위는 인사팀으로 전출되었다. 더 이상 인사가 아니라 내부조사 대기 중 정직으로 전출되었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특히 신입생들은 훈련장에 들어설 때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규는 나를 뒷마당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태규 엄마가 보내준 어묵 상자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반으로 잘린 하나를 건네주며 물었다. 그렇군. 아무도 맞고 자라지 않아. 하지만 맞고 나서 용기 내어 입을 열 때. 그때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야. 태규가 웃었다. 좋은 생각이네. 교복에 인쇄해도 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인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억하세요.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는 항상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에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고 용감한 목소리로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뒤돌아보게 만들 만큼 충분히 다가옵니다. 잠이 들려던 순간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정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구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내일 날씨가 추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부터 바람이 더 이상 내 목덜미에 두려움을 불어넣지 않을 거라는 거야.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어머니가 대대에 나타났다. 처음으로 예비군 올리브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신분을 밝히라고 하지 않았다. 비난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대대장실로 걸어 들어왔다. 아주 조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은퇴한 대령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강인한 어머니가 되었다. 어떤 상징도 없이 고요한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만 보였다. 회의실에는 장교, 중령, 대위, 대대장 등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격례하려고 일어서려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곧 어머니를 보고는 멈췄다. 방 안은 고요해졌다. 추서연 씨,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토론에 초대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경찰관들은 이상하고 불편한 눈빛을 보냈다. 엄마는 아무런 서류도 없이 말했다. 이 단체가 얼마나 공평한지 보러 왔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다쳤다는 걸 아는 엄마가 말하지 않는 건 공모예요. 엄마의 시선은 좌석들을 훑어보다가 여전히 도전하듯 얌전히 앉아있는 김중휘에게로 향했다. 한 남자 경찰관이 불안한 듯 일어섰다. 내부 조사 파일을 준비 중입니다. 확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흑백 파일을 조심스럽게 집어드셨다. 저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대호, 태규, 그리고 다른 7명의 병사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이름이 적힌 송을 씨 증거입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여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렸다. 중령의 시선이 파일 쪽으로 옮겨갔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권력을 휘두르며 남을 괴롭히려 한다면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에 매달릴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물러설지. 회의 테이블은 너무 조용해서 천장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 대위가 소리쳤다. 너무 극단적이야. 군인들은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천천히 바라보며 물었다. 군인을 지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는 얼굴을 붉히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긴장감은 마치 저울과 같았고 그 균형을 잡는 건 엄마뿐이었다. 소리치거나 위협하는 것도 없었지만 그 긴장감을 억누르려는 사람은 누구든 그 위력의 무게를 느꼈다. 엄마가 나가려고 하는데 한 장교가 그녀 옆을 지나가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군구에서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정의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아. 오직 옳은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릴 뿐이지. 나가기 전 엄마는 유리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계속해.
그날부터 부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지만 극적으로 변한 건 아니었다. 한 내부 담당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상사가 자네가 직함도 없다는 말을 들어서 자네를 경계했네. 하지만 이제 깨달았네. 자네는 하귀가 필요 없고 책임감만 있으면 된다는 걸. 그들은 가끔씩 내게 어려운 일을 맡기기 시작했지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맡겼다. 훈련 중 정중위 옆에 처음 섰던 때가 기억납니다. 엄격하기로 악명 높았던 장교였죠. 제가 신병에게 소총 조중영의 총열을 조정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병이 청소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음 훈련병을 지휘하는군요. 그리고는 감탄을 표했습니다. 제 영혼은 탈출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인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능력을 인정하면 됐습니다. 다음 주 육군 지구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남천리 부대가 군 문화 개선 프로그램에서 군인 도덕 모범 부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훈련반에 유일하게 선발되었는데 일병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육군 지구 관계자들이 저에게 왜 참여하기로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도 올바른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무대 건너편에서 방청객들 사이에 조용히 서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 고위 장교가 악수를 청하러 왔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병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따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양심적인 군대가 필요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쉬려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책상 서랍에서 추 여사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익명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열어보니 방금 전 연설문의 일부 필사본이었고 군구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손으로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와 공유하세요. 늦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잘 지키시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읽도록 남겨둔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진정한 힘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 모든 법, 모든 마음을 바꿀 만큼 강한 목소리다. 나는 앉아서 낡은 라이터를 바라보았다. 그 라이터에는 아직도 네 안에 있는 불꽃을 꺼뜨리지 마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안다. 그리고 후손들이 나에게 어떻게 익사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을 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 제게 궁지에 몰렸다가 대중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면 아마 TV 드라마처럼 행복하다거나 신난다는 느낌은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마치 숨을 너무 오래 참았다가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결국 저는 여전히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본관으로 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기 평가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부대의 심화 평가 및 표 창식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보고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군에서 그런 모호한 말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영광일 수도 있고 공개적인 굴욕일 수도 있죠. 그때 목이 아파서 휴가를 요청하려던 참이었는데 주임원사가 저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늘이 바로 내 날이야 라고 말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은 병사들과 상관들, 그리고 군구에서 온 몇몇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뒤쪽에 말없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단상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덕을 지키고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군 문화 변혁에 기여한 한덕수 일병을 초청하여 간견을 하고 군구 사령관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나는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마치 뽐내는 듯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마치 몇 년째 이어진 음침한 방에서 걸어 나오는 듯했다. 객석은 온통 침묵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다. 돌아보니 서연이었다. 흰 셔츠를 입고 뒤로 묶은 머리, 그리고 살짝 젖은 눈.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눈빛이 이제 가장 높이 서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마치 굴욕을 당한 사람처럼 그냥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침묵만 지키면 21개월의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었죠. 침묵은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섭기도 하죠. 침묵은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홀 전체가 숨을 멈췄다. 나는 이번에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모두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이었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석에 버려진 그릇은 주워 모으지 않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깨끗이 씻어 테이블 가운데에 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새 것이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비웃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때 내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첫 달 동안 화장실에서 내 다리를 세게 찼던 박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마이크를 잡고 내 옆에 서서 딱 한마디만 했다. 나는 사과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섰다. 증명하기 위해서다. 군인들도 다시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의식이 끝나고 몇몇 고위 장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장교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긴 게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장교는 저에게 쌀 한 포대를 주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선물 받은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와 제 이야기는 현대판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쌀 포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손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상관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쌀가마니를 꼭 껴안았다. 눈이 따끔거렸다. 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전에는 나를 멀리했던 룸메이트들이 하나둘씩 사과하러 왔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이었다. 서연이도 오늘 대전에서 기차 타고 왔어. 무대에서 널 보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웃고 계실 것 같아. 라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숨 쉬는데 힘들지 않게 됐어. 라고 답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했나요? 저는 보통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들은 양심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에는 아직도 자식을 위해 군대에 맞설 용기를 가진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도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사병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전에는 차갑던 사람들이 여전히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혹시 모르시겠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대하던 날, 어머니가 오지 않았던 게 기억나네요. 다들 문 앞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부모님을 껴안고 울기도 했지만, 저는 조용히 달리는 버스들 사이를 걸어 나갔습니다. 주머니에는 낡은 휴대전화 한 대와 감히 피우지도 못할 담배 한 갑, 그리고 전날 어머니가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한 통만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다야. 꽃도, 떡도, 포옹도, 울음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엄마가 이미 눈물을 다 쏟으셨으니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나는 옛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입대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을 빌려주셨던 그곳은 여전히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같은 양산 커튼이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탁자 위에 기름종이로 쌓인 두꺼운 공책이 놓여 있었고 겉면에는 작은 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집은 어른이 될 때까지 열지 마세요. 진짜. 웃었다. 엄마, 성숙해진다는 게 뭐예요? 군 복무를 마칠 때가 성숙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한테 화내는 걸 그만둘 때가 성숙해지는 건가요? 그런데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병원 진료비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10학년 때 어머니께서 탈진으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위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트에는 어머니가 또렷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성, 뇌하수체 종양입니다. 수술은 필요 없지만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보고 있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지고 잉크가 다 번져 있던 것만 기억납니다. 이후의 각 페이지는 짧은 일기 항목입니다.
명확한 날짜는 없고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설명만 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잘못된 신발을 신었다는 이유로 선장에게 햇볕 아래 서 있으라는 벌을 받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노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연결 상태가 안 좋은 척해서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책을 덮었다.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엄마를 찾으러 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온갖 일을 하셨습니다. 병원 청소, 소규모 회사에서 요리, 때로는 지인들에게 배운 도구로 시장에서 여성들의 양치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바로는 어머니는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시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라도 용과 농장에 일하러 가셨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마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중년 여성이 다가와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여자 아들 맞지? 며칠 전에 그 여자가 생강 연고 한 병을 주면서 아들이 돌아오면 주라고 했어.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생강 추출물. 겨울에 어머니가 나에게 만들어 주시던 음료. 마치 다시 어머니를 안을 수 있을 것처럼 병을 꽉 껴안았다. 몇 주 후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22일 오후 3시에 남산공원에 가세요. 겉옷 꼭 챙기세요.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벤치에 앉아 김밥과 김치국 한 상자를 들고 계셨고 단무지도 싸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야위셨지만 눈은 예전처럼 피곤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코트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나는 말도 잘 못해. 엄마 노릇도 못해. 하지만 내 삶이 헛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네가 아직 살아있고 똑바로 걷고 악행의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아이처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를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강해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아이는 언제 일어설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더 이상 그저 견뎌내는 법만 아는 여자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 즉 신뢰를 전수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접근하기 힘들다, 잔소리를 한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모든 열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잘 살도록 온 세상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해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생 글로 표현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집을 나가기로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질문만 하셨죠. 밥 짓는 법 아시나요? 돈은 충분해. 그 집은 안전해. 나랑 몇 년 더 같이 지낼 수 있어. 같은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난 이해했어. 그 질문은 음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혼자서 살 수 있어 라는 거였지. 내가 빌린 새 방은 망원동 작은 골목길에 있었다. 낡고 벽이 벗겨졌지만 창문 너머로 오래된 은행나무가 보였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낙엽이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 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대기업도. 대단한 스타트업도 아니었다. 헌책방에 지원했는데 60대 노인이 주인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밝았고 말투는 하이쿠 같았다. 출근 첫날 나는 그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덕수야.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여기 오는 모든 손님의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천천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습관을 기억했습니다. 철학책을 사면서도 첫 페이지만 읽는 사람도 있었고 매주 책을 빌리러 오면서도 제때 반납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오렌지나 말린 감자 한 봉지를 두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사회 불안 장애에 관한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괴롭힘을 당해서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당신이 군인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욕을 먹고 무시당했고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누가 제 이야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이 메었어요. 감동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도 한때 숨겨왔던 고통이 이제는 어둠 속 누군가를 인도하는 작은 빛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그냥 엄마, 오늘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려고요. 엄마는 그냥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넌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아무도 그걸 깨달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서점에서 젊은 작가 한 분의 나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치유에 관한 글을 쓰는 소녀였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던 중 그녀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수 씨, 맞죠? 예전에 제가 진행하는 치유 라디오 프로그램에 손편지를 쓰셨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 편지를 썼을 때가 20살이었다. 나와 어머니를 두고 떠난 아버지가 여전히 미웠을 때였다. 나는 익명으로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아들.
이라고만 썼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했다. 수천 통의 편지 중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찬장을 열고 그때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보라색 잉크로, 휘갈겨 쓴 듯한 필체로. 지금 다시 읽어보니 화를 내야 할지, 놓아줘야 할지 몰랐던 소년의 고뇌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날 엄마가 내가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이 낡은 방에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그때도 나는 여전히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은 영원히 붙잡는 게 아니야. 적절한 때에 놓아주는 거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요리하고 다시 데이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였지요. 일기를 썼는데 누군가 읽어주려고 쓴 게 아니라 내가 되돌아보고 더 이상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돈을 보냈는데 어머니는 항상 김치와 간장, 그리고 이렇게 적힌 작은 화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느리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는 화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유명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만약 당신이 작은 방에 있고 희미한 불빛과 이름 모를 슬픔에 잠겨 있다면 제 말을 좀 믿어보세요.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의 가방에 생강향 한 병을 조용히 넣어주었다면, 혹은 당신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은 새로운 방은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무언가를 일깨워 줍니다. 멸시받을 때에도 당당히 맞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 환경, 외모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불에 녹지 않는다.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지키고 조금씩 선한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고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한때 멸시받고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 상처는 그가 타인을 치유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미워하는 부분이 타인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모든 사람은 존엄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해받거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좋은 말을 알아가는 긴 여정. 포기하는 대신 인내심을 가지세요. 불평하는 대신 더 깊이 살아가세요. 누군가 당신 안에 빛을 볼 테니까요. 당신이 먼저 그 빛을 끄지 않는다면 말이죠. 혹시 오해를 받거나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공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며
사려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당신이 걷는 길 끝에는 항상 부드러운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